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20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이의 신경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두고 당장 하자, 또 대장동 의혹 특검을 두고는 서로 받으라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가 손실보상과 특검을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이 핵심 인물에 대한 사망으로 이 수사가 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특검을 도입할 만한 명분이 생겼다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강해진 거죠. 그렇지 않아도 뭐 그 전부터 이미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있었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다 동의를 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뭐 대표적인 게 그 휴대폰 사건이잖아요. 네. 휴대폰 부분에 대해서 뭐 창밖으로 던진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경찰이 그걸 확인을 한 네,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도 굉장히 늦어지면서 과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크게 일었었고, 또 그 와중에 뭐 방역수칙 어기고 그 수사팀이 회식하다가 뭐 이런 일까지 겹치면서 어쨌든 이 검찰의 과연 이 수사 의지 그리고 수사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비판이 쭉 있어 오던 차에 또 이 어쨌든 유한기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의 그야말로 핵심 키맨 중에 한 명이잖아요.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녹취록이 공개된 적도 있었고, 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또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발사업본부 1팀, 2팀의 의견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그 과정에 또 중간 게이트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대장동 이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진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도 일단은 구속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른바 어떤 권력형 의혹 이 부분에 대한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수사가 상당히 윗선으로 올라가는 수사가 좀 어렵게 됐고 결국은 특검을 도입해서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도 이제 그런 부분을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하자라고 지금 말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검찰은 아무래도 원래는 신병 확보하고 이제 수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신병 확보 자체가 이제 뭐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것 같아요. 갈 수밖에 없는. 네, 논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검찰이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일을 제대로 눈치 보지 않고 조사할 수 있을까?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구심 자체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무능력한 부분도 있지만 눈치 보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유한기 씨가 황무성 도시개발공사 뭐 사장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아니 정진상 실장하고 유동규 씨가 나한테 막 밀고 있다. 황무성 사장 그만두라고 계속 나한테 사퇴를 압박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조사하고 수사하고 지금 구속까지 된 상황인데, 핵심 측근인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조사 자체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눈치 보기 수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결국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시겠네요. 그러니까 유한기 씨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기 전날 같은 경우에
그 도곡동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변호사 선임 문제도 논의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데 유서도 우리가 공개되지도 않고 예. 휴대폰도 아직 확보해서 조사했다라는 보도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특검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특검 필요하다, 특검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주시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검찰 수사를 받던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사의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같은 사안을 놓고도 여야가 여러 가지로 상황 인식이라든가 네. 셈법 이런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럼 실질적으로 특검이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모로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양쪽 모두 윤석열 후보 측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측도 그렇고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다만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게 윗선 수사, 즉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이 후보까지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장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걸 다루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이재명 후보 측은 상황 규정이 다르죠. 그런 어떤 자신이 돈을 받거나 한 혐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근거가 없는 부분인데 근거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건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 이게 뭐 곽상도 의원에 대한 어떤 이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결론은 이제 동일한데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될 거냐 여전히 이제 좀 의문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유한기 전 본부장 사망에 대해서도 양쪽에서 상황 규정이 달라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나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하는 얘기는 예.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렇게 이재명 시장에게 주된 혐의가 당시에 이재명 시장에게 주된 혐의가 있는 것이고 유한기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적인 인물인 것인데 이런 주변적인 어떤 수사를 계속하면서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몸통은 건드리지 못하고 깃털만 건드리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부담을 느낀 사람이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50억 클럽이라든지 실제로 돈이 흘러간 방향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을 잡으려고 무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한기 전 본부장 같은 사람을 과잉 수사를 해가지고 이런 비극이 또 일어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검이다라는 거의 결론은 뭐 동일할 수 있겠지만 네. 앞으로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험난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두 후보 모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 의혹과 관련돼서는 일정 정도의 나름의 서로 간의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특검이 합의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야 된다, 뭐 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세 분 다 입장이 비슷하신데 결과적으로 갈 수 있냐라는 측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야가 굉장히 좀 이 부분을 특검을 하자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방법론적인 측면 또 해석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각차를 좀 많이 보이고 있어서 뭔가 협상 테이블에 과연 특검이라는 것이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거든요. 조금 전 두고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그래요? 봐요. 이걸 단연해서 특검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여야의 상황이 간단치가 않다. 네.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말로는 다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대선 전국에서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나 당당하다. 해도 된다. 예, 이 네. 얘기를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그렇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어떤 언급들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 같은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건 빼고 특검하자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해서 하자고 한 지가 벌써 언젠데 안 하는 건 오히려 여건 아니냐. 이렇게 서로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대선 전국에서 이 명분 쌓기로 이 부분을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그럼 여야 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특검을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느냐? 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면적으로는 하자 다 말은 하지만 밑에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어서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민주당 사실은 이게 민주당이 의혹을 보이면 급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재명 후보의 전체적인 어떤 대선 전국에서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당당하게 가되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척하는 부분에 상당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과연 실제로 특검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직은 좀 확언하기 좀 힘들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소종석 국장님께서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분석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위험스러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허가해주고 승인해주고 주요 인사들을 다 도시개발공사에 임명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뭐가 튀어나올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검이 도입이 되면은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위험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대선 과정 중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이익을 따져보면 민주당이 도입할 이익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주 전 상황을 되돌아가 보자고요. 민주당이 특검을 할 의지가 있었으면 국민의힘이 특검 법안을 냈어요. 그러면 그 특검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논의해가지고 범위와 수사 범위와 방향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정하면 되잖아요. 본인들이 법사위에서도 의석수가 많고 본회의도 의석수가 많아요. 국민의힘 법안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네 법안을 내가지고 그냥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돼요. 하려면 할 수 있었다는 그럼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조건 없이 합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는 이거 하면 여러 가지 곤란할 것 같아요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후보와 당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 자체가 특검 도입에 강한 의지를 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뭐 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결정을 하면 이거 특검 도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심하시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특검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검 법도 통과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뭐 특검 임명도 또 해야 될 거고 수사팀도 꾸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 뭐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도 한 수십 일의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나서 수사에 돌입을 하면 지금 대선 후보 등록일이 2월 13일이고 대통령 선거 3월 9일이면 그거는 이미 지나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그러니까 뒷북을 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특검은 이미 늦었다라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특검의 목적이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상을 규명하고 이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검찰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검을 하는 것이니까 언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제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든 후에 나오든 사실 그것은 뭐 큰 관계는 없는 거죠. 다만 정치적 효과로 볼 때 현직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관계된 어떤 의혹이다라고 할 때 특검이 과연 그것을 이제 뭐 결론을 잘 낼 수 있을 거냐라는 의심은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런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고 할 때 역시 그것도 특검을 구성해서 수사를 하자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을 했다고 치면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사실들이 이 집권 이후에도 막 나올 때 그거 뭐 검찰이 수사해라 하겠습니까? 결국은 특검 수사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언제 수사 결과가 나오느냐와는 관계없이 좀 이렇게 이 특검 도입과 관련돼서는 신실하게 그래서 정치권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장성철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여당이 좀 의지가 없어 보이는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이제 상정하지 않고 뭐 이런 문제는 핵심적인 것은 특검 추천권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야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특검 추천권을 주기가 싫은 거고 그래서 지금 야당이 상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특검법은 지금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고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민주당의 주장은 상설 특검법을 활용해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거에 가까운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뭐 일정을 단축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겠지만 결국 이제 특검 추천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논의가 먼저 합의가 돼야 그게 법을 어떻게 상정하는 것이든 뭐든 진행이 될 것인데 그게 상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우리가 법을 이제 상정하자고 했는데 왜 동의를 해주지 않느냐, 특검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접근하는 것은 또 그것도 사실은 일면만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하면 실질적인 이 핵심적인 어떤 이 쟁점을 가지고 사실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돼서는 의지를 가지면 또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 게 이미 재료는 다 테이블에 올라왔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검 추천 누가 할 거냐, 기간 어떻게 할 거냐, 특검 대상이 되는 어떤 범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여야의 입장도 있지만 중재를 서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라든지 이런 재료들은 다 올라와 있으니까
원내 지도부가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이것이 뭐 지금 장성철 평론가님 말씀대로 특검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불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로 뭐 말이 오락가락한다. 그다음에 뭐 기존의 어떤 생각들을 자꾸 뒤집는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런 접근을 왜 다 하는 거냐면 지금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지 않고 이대로 쭉 가면은 대선은 무난하게 지는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을 흔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특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이렇게 유야무야 이렇게 가서 이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둘 다 특검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상황처럼 비춰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 결국 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을 흔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민주당이 접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 뭐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만약에 특검을 돌입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특검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또다시 또 정치권 혹은 그때 정해진 정권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조금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는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언론 보도들이 쏟아졌고 그러니까요. 기존에 이제 검경에서 또 수사해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의지만 가지고 이 특검을 하기로 해서 추진을 하면 사실 2월 12일 전에도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빠르게 진행을 의지만 하면. 있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 등록 전에도 할 수 있고 뭐 좀 등록 이후라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도 결백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재명 후보도 결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결백하다라고 두 분이 얘기하는데 어떤 특검이 도입되든 그걸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난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게 진척이 안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셈법이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이 특검이 좀 가시화돼서 빨리 굴러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 이거에 대한 압박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유한기 전 본부장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해서 특검 논의가 다시 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사실 이번 주 지나면서 또 다른 이슈들이 불거지면 이 부분도 이제 또 서서히 묻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냥 특검 논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왜 특검이 도입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그냥 이제 겉으로 두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 막후에 숨어 있는 그러한 셈법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투명한 이 부분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도입은 굉장히 절대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여야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특검 이 추천 방식을 누가 하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나 깨끗하다 그러면 국민의힘 니들이 추천해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을까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 정치적인 위험성을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보기 때문에 안고 갈 수 있나? 예, 그런 등등을 이제 따지면은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흐름을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걸 다 걷어내고 정말 순수하게만 본다면 뭐 오늘이라도 당장 합의 못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요. 참 특검을 도입하는 것을 두고도 이렇게 여야가 치열하게 또 공방 그리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겠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 특검과 함께 여야가 공방을 또 벌이고 있는 부분이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장동 특검보다 더 현실에 와닿아 있는 현실이고 민생에 아주 딱 붙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본인이 이제 이슈를 끌고 가려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맨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50조 얘기 꺼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뭐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에 받아들였죠. 받아들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얘기하면서 이거를 집권 후의 얘기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추경 얘기까지 꺼내 들었어요.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도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뭔가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참 복잡해요, 참 이것도. 아니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뭐 20조, 50조, 100조 이런 돈을 있는 것도 아니고 빚을 내 가지고 나눠주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장만 있고 논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한 대선 후보들과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한 발 뺀 거잖아요. 근데 저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집권 후. 네, 왜냐면은
아니 지금 뭐 떠나가는 정권이 왜 다음 정권이 해야 될 일을 왜 이 정권 하에서 논의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것이 하루 이틀 만에 논의가 합의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100조라는 규모의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그렇죠. 그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법안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논의를 하더라도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닌데 자 그냥 우리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알아서 할게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과연 저게 적절한 네. 대응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만 해도 55조 정도 빚을 내가지고 2022년도 예산을 마련을 했어요. 그렇다면 저기다가 100조를 더하게 되면 155조가 기본적으로 빚을 갖고 국채를 발행을 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재정 운영 원칙이 맞는 것이냐. 정말 미래 세대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네. 무책임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지금 그렇습니다. 재원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텐데 일단 뭐 재원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좀 일부 마련을 하고 나머지는 뭐 부족한 부분은 국채로 준비를 하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게 100조라는 돈이 사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실보상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지금도 한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피해이기 때문에 좀 시급한 이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100조라고 했고 그다음에 100조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구조조정해 보겠다고 했지만 그게 네. 이제 한계가 있죠. 그럼 그렇죠. 당연히 최소한 7, 80조는 그러면 뭐 국채로 해야 되는 그런 내야 상황이 된다. 되는 건데 네. 그건 전례도 없는 일일 뿐더러 누가 봐도 이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100조냐 50조냐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예. 앞으로도 또 피해를 보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 50조냐 100조냐 숫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빨리 어쨌든 지원 범위를 늘리고 확대하고 지원 액수를 늘려서 그렇죠. 지금 어쨌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00조냐 50조냐보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집권 이후라고 하면 사실 좀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실망하게 늦죠.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3월에 선거하고 5월에 취임하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뭐 정보조직법이나 이런 것도 다뤄야 돼요. 이제 부처를 뭐 뗐다 붙였다 하고 여러모로 구조가 이제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공무원들이 100조에 대한 또는 50조에 대한 무슨 내용을 만들 것인데 그전엔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고 그리고 그런 논의 다 하고 나면은 뭐 여름이나 지나서야 실질적인 내용들이 이제 마련이 돼가지고 하반기겠네요. 국회가 하느니 마느니 뭐 이렇게 얘기가 될 건데 그거 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 고려해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러면 연내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모로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추경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당 입장에서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이 논의를 지금 시작하자라고 하는 건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추경도 사실 50조, 100조 추경은 뭐 전례가 없고 그것은 비현실적이에요. 하지만 각 후보들이 이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머리를 맞대고 처음에 100조, 50조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뭐 100조는 아니더라도 10조더라도 또는 50조가 아니더라도 5조더라도 네. 지금보다 더 손실보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야가 서로 싸우느라고 여당은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고 야당은 소상공인 뭐 이거 보상해 준다고 하고 서로 이 좀 권력을 주도권을 쥐지 않으면 네. 둘 중에 하나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는 대립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그렇지 않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정치를 만들겠다라는 거를 서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은 두 후보 모두에게 득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지금 이제 좀 묘한 핑계를 대고 있는데 여당은 뭐 추경을 할 건지 말 건지 빨리 대답해라 이렇게 접근을 하고 야당은 추경을 할 거면 먼저 정부부터 설득해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가 먼저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를 설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국회가 책임질 테니까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맞는 추경을 마련해 와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어떤 판단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각 후보, 두 후보의 노력이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너무 지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좀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어요. 일종의 폭탄 돌리기 하는 거죠, 여야가. 이게 지금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더 위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라는 이 명분을 이제 보여주기.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뭐
50조에서 이제 100조. 100조라는 네. 게 상당히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조 딱 이러면 와 대단한데. 100이라는 숫자가 이미 완벽하다는 좀 의미도 좀 있고요. 그렇죠. 이제 꽉 찬 느낌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서는 앞서갔다. 제일 우리가 꺼내 좀 들었다. 노력하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징성 이상으로 현실성을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여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네. 이거 밀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 그럼 당장 하자. 네. 대신 여야 합의로 하자. 이렇게 이제 카드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 여야 합의로 하자는 얘기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자. 논의를 하자. 같이 부담하자. 같이. 정치적인 위험 부담을 같이 지자라는 얘기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왜 우리가 져야 돼? 일단은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논의를 해서 규모를 내고 어느 정도 하면 그때 협의해도 되는데 네. 얘기하면서 서로의 이제 정치적인 프레임과 정치적인 셈법이 다르다 보니까 네. 이게 특검 논의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서로 위한다고 막 하지만 속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삿바싸움이 치열하면서 정치적인 유불리 속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합의가 안 되고 네. 이 문제 아마 합의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양 두 후보들이 우리가 더 위하고 있다는 얘기를 뭐 계속 하겠죠. 결국은 저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을 서로 현혹시키는 거다. 여야가 그런 측면에서 좀 보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부분에는 아마 누구도 공감을 하죠. 반대하는 그게 없을 거예요. 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이 이제 무엇이냐 그것이 지금 이제 추경을 당장 하는 부분도 뭐 방법이겠지만 예산안 통과된 게 사실 엊그제인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국민들 보기에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예산 통과되고 추경을 또 논의하는.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맞느냐부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 현재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하기에는 이 대선 전국 속에서 나오는 이런 많은 것들이 이 정치적인 유불리라는 그 프레임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일종의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또 기재부의 입장은 그런 부분도 뭐 저는 그런 부분도 일정하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참 피말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단계적 일상 회복한다 그래서 숨통 좀 트이나 싶었는데 다시 좀 거리두기 강화다나 이런 인원 수제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말 특수를 기대했다가 지금 굉장히 실망한 부분들이 생겼고 지금 또 확진자 수가 계속 늘다 보니까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금 1분 1초가 참 귀중한 시간이고 피말리는 시간인데 너무 시간이 막 지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단합법, 무책임해라고 양비론으로 접근하는 거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여당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당 책임이 크다. 본인들이 계속 자영업자 도와야 된다, 손실보상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네. 그러면 607조라는 네. 내년도 본 예산을 기본적으로 편성을 할 때 또 네. 심의를 할 때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자 손실보상 금을 어느 정도 좀 돈을 마련해 와라고 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심의 과정 중에 그 돈을 마련하든지 그건 전혀 없었잖아요. 그냥 자신들 지역구에 좀 예산들을 증액하는 거를 더 추구했지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거나 심의해서 증액을 하지 않았거든요. 집권 여당으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책임을 보였다. 그러면서 또 내년에 추경을 하자, 또 빚내자. 이게 과연 능력 있는 정부입니까? 이게 유능한 정부입니까? 저는 가장 무책임한 정부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산안이 편성되고 이제 확정되고 나서 바로 또 추경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의아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야권에서는 그럼 논의가 잘 흘러가고 있냐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일단은 추경 편성 좀 빨리 해야 된다고 했더니 김종인 위원장은 추경은 현직 대통령의 소관이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또 거리두기하는 발언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또 내부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의 어떤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 뭐 그러면서 또 이제 내부 얘기가 또 나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100조 원이라는 이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이 소화가 되는 주장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평론가님 말씀하신 607조의 지금 이제 본 예산의 경우에는 네. 통과된 본 예산의 경우에는 이제 607조 원이 다 쓸데없는 예산은 아닌 거죠. 이제 다 이제 뭐 나름대로의 이제 근거는 있는 예산들이고 있죠. 예. 나름대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제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너무 작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또 뭐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국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빚을 더 내는 부분에 있어서 네. 여야와 정부가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합의가 지난번에도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합의가 안 되는 배경에는 특히 이제 보수 야당이 국민의힘의 경우에 네. 이런 국채를 내 가지고 좀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을 해왔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예산을 쓰고 나면 이 세계 이경업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도 이것은 이제 원칙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먼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자체에 먼저 교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채 이거 낸 거 빚 낸 거 갚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돈을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원칙론으로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예산을 늘리는 것이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비현실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를 얘기한 걸 추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도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 얘기를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지난 총선에서도 맞아요. 100조 원 정도 기금을 편성하든지 해가지고 그걸로 코로나19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는 뭐 국회에서 합의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네.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추경 논의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과거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던 시절에는 네. 이런 추경 논의나 이런 것도 다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가지고 이끌 수 있는 나름대로의 권한과 위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총괄선대위원장인 것이고 이게 원내에서의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은 원내대표라든지 원내 지도부가 일정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이제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그 후보가 그다음에 이 후보의 선거의 실무를 책임지는 선대의 역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네. 이런 원내 협상까지 다 포괄해가지고 다 이제 권한을 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이 100조 원 얘기가 당의 내용으로 이어진다든지 원내 지도부 간의 어떤 뭐 이런 좀 충돌로 이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소극적인 태도로 좀 돌아섰다.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네. 선거의 효과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빨리 뭔가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추경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하지 않고 그건 정부가 알아서 하고 우리가 집권하면 혹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후보 입장에서는. 여당이 빨리 우리가 추경을 논의해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빨리 지원해주자라고 할 때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 추경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의 예. 견해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어떤 단일한 정치 세력으로 이 100조 원 정도도 우리가 지출 가능하다. 100조 원이 아니더라도 그게 50조든 뭐든 지출 가능하다라는 결의가 있고 그게 합의가 되면 이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결국 근본 문제는 거기에 있다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내부에 있다라는. 아니, 근데 이게 뜻이죠. 네. 충돌 문제라고까지 보기가 어렵고 예. 선거 전략상 어쨌든 추경이 빨리 합의가 돼가지고 내년 대선 전에 추경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이 되면은 손실보상금으로 지급이 되면 결국에는 여당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정부가 나눠줄 것이고 그 결정은 집권 여당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네. 대선을 향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대선 이후로 우리가 집권하면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또 정치적인 셈법에 이렇게 흔들리는 이슈가 돼서는 안 되는 이슈인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 윤석열 후보 간의 뭐 엇박자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의 목소리가 더 크고 또 이준석 후보의 행보가 더 눈에 들어오는 뭐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또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서포트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아주 다른 극명한 좀 대립적인 부분들이 좀 후보들 사이에서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저는 너무 후보가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대통령제 중심이긴 하지만 예. 이 뭐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한다 이런 비판들이 과거부터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제왕적 대통령. 뭐 예, 이런 그리고 거 이제 있죠.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도 이른바 권력 분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화두로 그 당시 대두가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오히려 더
뭐 청와대 정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이 이루어진 이런 측면들이 있고 장관들이 누구인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 어떤 영웅 같은 리더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서로의 다른 이런 이 정치 세력, 서로 다른 이견들을 이런 것을 조화롭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인가?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그냥 정리하고 결단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서로의 부분을 좀 인정해주면서 네. 이른바 협치를 좀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관점을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나. 그것이 또 사회의 갈등을 줄이는데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이재명 후보가 너무 혼자 막 저기 하지 말고 저는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같은 일종의 좀 이 보완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발굴하고 해서 이렇게 팀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후보가 안 보인다라는 비판은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후보가 너무 후보만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집권 이후까지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생각해서 문제다. 평론가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이제 뭐 소정섭 편집국장님이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저도 이제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정치에 이제 필요한 요인이다라고 본다면 이 선거에 있어서는 또 달리 평가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정치는 좀 이거 국면은 좀 다르다. 이게 뭐 정치라는 거의 한 부분인데 선거도 이 선거에는 여러 가지 뭐 수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해보자면 화면에 뭐 윤석열 후보가 안 보이는 건 아니죠.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뉴스마다 그렇죠.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옷도 이렇게 특이한 걸 입는데 뭐 빨간색 후드티를 입는다거나 남들 까만 옷 입을 때 좀 네. 베이지색 정장을 입는다거나 네. 잘 보이거든요. 잘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안 보인다고 하느냐에 대한 건데요. 그렇죠. 후보가 본인의 어떤 이 정치적인 색깔이나 철학, 노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또 그러한 어떤 노선을 보여줄 수 있는 행보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는 그런 행보를 하고 그런 발언을 함에도 네. 그것이 어떤 이 후보를 상징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실언 또 어떤 발언에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것으로 지금까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후보가 안 보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반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라든가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상징하고자 하는 게 뭐고 거기에 맞는 어떤 발언이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00조 원 얘기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100조 원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할 만한 얘기다라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라는 것은 네.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정치가 뭔지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전략으로 임하겠다는 건지를 자신의 어떤 캐릭터와 발언 그리고 행보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줘야 해소되는 그런 문제이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여당에서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만 보이면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에서 후보만 보이면 좋은데 이게 왜 문제라고 하느냐? 결국 이재명 후보만 보여가지고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좋은 결과가 왜 안 나오냐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워낙 이제 다변이고 말이 많고 그런 말 속에서 상충되는 것들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또 말을 바꾼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왜 이 모든 것을 이재명 후보가 공격하고 방어하고 반격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 입고 왜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결국 이 민주당이 원팀을 못 이뤄서 이렇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로 가는 건데 근데 그 이전에 분명히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렸다고 해서 그게 뭐 안 움직이는 선대위라고 해가지고 네. 다들 지역으로 하방하라고 한 다음에 슬림한 선대위를 꾸린 거지 않습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후보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하는 발언이나 어떤 행보가 단일한 어떤 저게 이재명의 정치야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파지티프한 이슈로 이어지면은 사실 괜찮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 충돌하고 이상하다 이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결국은 후보와 선거 전략의 문제이다라는 거죠. 소장님 어떠세요? 저도 뭐 선거 전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략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생각은 민주당의 인기가 좀 낮으니까 나의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이걸 돌파해 보겠다라는 건데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뭐 실수를 하거나 뭐 잘못하면은 여과 장치가 없이 본인한테 공격이 그냥 그대로 와요. 그렇죠. 지금도 많은 말 바꿨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괄선대위원장도 현재 없고 총괄선대 본부장도 없어요. 선대위에. 이런 것들을 빨리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요. 구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권교체론이 너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에
내가 실수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선거에 이길 수 있어라는 건데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윤석열 후보가 그냥 한 2달 정도 겨울잠 자고 나와도 이번 대선은 야권 후보가 이길 수 있다. 그러한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정권 교체 열망이 크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이 삼각체제가 서로 협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실수를 줄이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선거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의 실수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전두환 씨 얘기였을 거예요. 전두환은 정치는 잘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논란이 됐고 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여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맹공을 퍼부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TK 지역 방문하면서 전두환 씨에 대해서 경제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 잘했다는 건 비판해놓고 나중에 경제를 잘했다는 얘기를 하냐라는 뭐 내로남불 또 얘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말을 막 많은 부분에서 메시지를 계속 던지거든요. 본인이 직접 던지고 있죠 또. 예, 그리고 너무 많이 던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쨌든 기본소득 문제라든지 국토 보유세 문제라든지 이번에 이 전두환 관련 발언도 저는 굳이 어쨌든 이제 본인의 고향이 이 경북 안동이고 또 대구 경북에서 일정하게 좀 더 득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 더 그걸 올리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우호적인 발언이라든지 쭉 얘기한 것 같은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발언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윤석열 후보가 했던 정치라는 발언과 이재명 후보가 했던 이 경제라는 발언의 뭐 맥락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큰 틀에서 그냥 크게 쫙 보면 윤석열 후보도 뭐 12.12 쿠데타라든지 5.18 이런 거 빼고 뭐 잘했다는 사람도 있다. 물론 뭐 저는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뒤에 또 호남 분들 중에서도 뭐 이런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보지만 이재명 후보도 여러 가지 그런 뭐 5.18 등등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을 밝히면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어떤 성과를 좀 낸 공이 있었다. 공이 있었다. 그리고 나름 능력 있는 관료를 선별해서 맡긴 덕분에 경제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이다. 뭐 이재명 후보는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 인정한 발언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이재명 후보 말대로라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이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걸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광주에 가서 그 막 전두환 비석도 밟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놨던 것과 지금 이제 대구 경북을 방문하면서 전두환 부분에 대해서 내놨던 이 메시지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굳이 이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나? 굳이. 예, 이것이 일종의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쏟아내고 그런 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또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뭐 글쎄 이 부분이 대구 경북에서 얼마나 표를 얻는데 저는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거든요. 도움이 별로 안 됐을 거다. 도움 별로 안 되면서 오히려 호남 쪽에서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던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호남의 유권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또 오히려 자극받죠 이런 지지하지 않을 명분을 하나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메시지를 내는지 저는 참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손 의원님 어떠세요? 사실 이런 발언 말을 많이 해서 나온 거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말을 많이 해서 뭐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구 경북 지역에 가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만 해도 되거든요,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 공은 공대로 인정하자 이 얘기만 해도 상관없는 건데 굳이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도 전폭적으로 이렇게 뭐 좋아한다거나 이런 감정을 갖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굳이 왜 평가를 하려고 했는지는 저도 이제 의문이에요. 다만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그 뒤에 이제 전두환 씨의 여러 가지 그 과에 대해서 이제 광주 시민들을 학살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잔뜩 했는데 왜 이 대목만 강조하는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대목만 강조하는 것은 이제 좀 억울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지금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얘기를 100가지를 했더라도 한 가지 잘못된 얘기 때문에 네. 그게 여러 가지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했던 그 얘기 때문, 그 얘기에 비추어 보면은 그 얘기보다 더 나쁜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후보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지금 간 건데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줬는데 지금 그 길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럼 네. 이재명 후보는 무슨 생각으로 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냐. 이 의문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피장 파장이다. 윤석열 후보랑 다른 게 뭐냐.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내로남불이다. 또 얼마든지 표를 위해서는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고착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좋을 게 없는 발언 구시했기 때문에 네. 빠른 수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빠른 수습을 해야 된다. 마지막 하나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여러 곳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우세요? 네, 이게 네.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여론조사인데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사석에서 우스갯소리로 나 이번에 양당 후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허경영 후보나 뽑을까?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하는 분들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좀 의미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올지는 몰랐다. 3.3%입니다. 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양당의 대선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아서 싫어서 이런 것도 있고 예. 제3지대에 있는 심상정, 안철수 이 두 후보는 실망해서 이 두 후보들이 계속 출마도 하시고 그냥 기존 후보들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허경 후보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참 기성 정치인들 네. 후보들 반성해야 될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는 이슈들이 꽤 많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돌이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종섭 전 국장, 장성철 소장,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